오랜만에 엔터 소식으로 찾아왔습니다. 엔터! 엔터는 또 저 아닙니까? 인간이 엔터테이너인데. 예, 일단 첫 번째 소식. 예, 하이브가 SM 지분이 있었어. 대충 얼마 있냐면, 대충 여러분 2,400억에서 500억 사이 요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건데 혹시나 있으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아니, 하이브가 왜 SM을 갖고 있어? 모르셨어요? 예. SM 이수만의 약자. SM은 이수만의 왕국이었죠. 예, 그런데 SM 안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었죠. 예, 조카한테 맡겨놨더니, 정확하게는 처조카죠. 예, 처조카한테 맡겨놨고, 뭐 옛날부터 키우던 매니저 키워가지고 참 내부자한테 잘 맡겨놨는데 쿠데타가 일어났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수만을 축출하고 카카오와 미략을 통해서 SM을 통으로 접수하려고 했었죠. 예. 그래서 뚜껑 열린 이수만이 이 쿠데타를 진압하려고 했는데 역부족을 느낀 것 같죠. 그래서 내가 니들한테 이렇게 밟힐 것 같아? 너네들 주느니 내가 차라리 남 준다! 이러면서, 예, 원래는 적이죠, 적. SM의 적. 진짜 뭐 총칼 들고 싸우는 적이 아니지만 경쟁사죠. 하이브, 뭐 JYP, YG 등등등 적 아닙니까? 4대 기획사 등등등. 그런데 예, 갑자기 시혁이한테 전화합니다. 시혁아, 형이야. 회장님 웬일이세요? 내가 너한테 진짜 창피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좀 냉랭 또는 뭐라 그러지? 서먹서먹 했지만 이거는 레알이다. 준비됐냐? 내 얘기 좀 잘 들어봐라. 뭔데요? 나 쿠데타 당했다. 얘네들한테 당하고 내가 내 회사에서 쫓겨나고 이러느니 네가 차라리 SM을 먹어라 라고 하면서 자기 지분을 하이브에 주겠다고 했습니다. 방시혁 감사합니다. 예, 회장님 지분 사고 레이스 이어가서 내가 아예 SM을 먹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당시 하이브가 이수만의 지분을 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개 매수를 통해서 주주 여러분, 공개 매수가 그거예요. 나한테 주식 파세요. 내가 얼마에 쳐드릴게. 값 잘 쳐드립니다. 나한테 파세요. 라고 해서 공개 매수 선언까지 가면서 SM을 확실하게 먹으려고 들어갔죠. 그러자 기존에 쿠데타를 일으켰던 카카오 엔터 합쳐서입니다. 그냥 얘네들이 뭐라고? 방시혁이가 쩐의 전쟁을 걸어와 공개 매수를 한다. 그러면 걔 얼마에 산다는 거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11만 원에 산다. 11만 원의 주주들을 사서 그럼 우리는 올려 13.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됐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하이브가 뭐라고? 카카오와 쩐의 전쟁을 걸어왔어. 오케이. 13 받고 먹고 더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간에 공개 매수 전쟁이 일어났었죠. 밑도 끝 없이 올라갈 뻔했죠. 7, 8만 원 하던 게 뭐 15만 원 돌파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 과정에서 양측 다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카카오는 시세 조정 행위로 지금 법원에 가 있어요. 김범수도 지금 고발이 된 갑자기 기억이 안 나. 1심이 어디까지 갔나? 아리까리하고 그 총괄 본부장 걔는 지금 뭐 유죄 받고 정신없죠. 아무튼 부당 시세 조정 행위. 요걸로 이제 카카오도 상처를 받았고, 하이브도 내가 끝까지 가가지고 이거 SM을 먹을 수는 있는데 쟤네들이 물러서지 않을 거란 말이야. 나도 돈이 없는 건 아닌데 쟤네들만큼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끝간데 없이 올려가가지고 이거 인수 가격만 높이면 나중에 인수하고 나서도 이거 소위 말하는 승자의 저주 내는 거 아니야? 별로 얻을 게 없는 거 아니야? 이쯤에서 접을까? 라고 해서 중간에 하이브가 극적 대타협을 통해서 딜을 접습니다. 그리고 SM은 카카오의 품으로 돌아갔죠. 남은 하이브가 그때 하이브에게 남은 지분이 있어요. 그 지분 중에 어느 정도는 원래 카카오가 공개 매수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브도 SM 주주 여러분 나한테 파세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나한테 파세요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팔기로 한 거잖아. 근데 하이브도 그때 공개 매수에 응했어요. 그럼 내 것도 사라. 이러면서 가져가. 이러면서 공개 매수에 카카오 공개 매수에 응하면서 어느 정도 지분을 털어냈습니다. 근데 그때 남은 지분이 있었어요.
상당한 지분이죠. 약 2,500억 내외니까. 그거를 들고 있었는데 요거를 어떻게 할까가 사실 시장에 늘 관심이었어요. SM과의 전략적 제휴에 미끼, 인질처럼 딱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SM이 하이브에 약한 게 뭐냐? 예를 들면 하이브가 이제 팬들과 소통하는 플랫폼들이 있어요. 연예인들과 딱 들어와서 안녕하세요 우리 팬 여러분 그럼 막 이렇게 소통하는 예? 뭐 실시간 라방도 하고 있는 요 폼 요게 이제 하이브가 주특기인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제 SM 스타들이 이제 입점이 안 돼 있는데 야 그럼 내가 이번에 주식 전쟁 안 할 테니까 SM의 유명한 스타들 다 이쪽 입점시켜 뭐 이런 것들 전략적 제휴 몇 개 하면서 지분은 들고 있었는데 요거 어떻게 할까 늘 궁금했었어요 시장에서. 자 그런데 궁금만한 것은 아니었는데 아무튼 넘어가 볼게요. 근데 어쨌거나 이 지분을 하이브가 팔았다. 자녀 지분을 팔았다. 누구한테? 차이나머니 텐센트에 팔았다라는 겁니다. 오늘이 29일이거든요. 내일 장 마감하면 30날 장 마감하면 예. 시간 외 대량 매매 블락딜로 판다. 그래서 서로 딜을 걸었죠. 얼마에 팔기로 했냐? 11만 원이에요. 지금 대충 뭐 12만 뭐 9천 원, 8천 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예. 이거보다는 싸죠. 예. 시가 그러니까 종가로 예정되는 그 금액보다는 싸요. 왜 싸? 여러분 이게 블럭딜은 좀 싸요. 왜? 단체로 왕창 사주니까. 야 네가 자신 있으면 시장에다 팔아봐라. 한 번에 팔 수 있나? 떨어지지. 내가 왕창 사주니까 나한테 좀 할인해줘. 요게 이제 블럭딜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한 12만 8, 9천 원 뭐 조금 오버해서 13만 원 터치까지 가능할지도 모르는데 혹시 근데 11만 원에 팔기로 했다. 그 판매 규모가 2,433억이니까 뭐 한 100억 정도 할인했다?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정도. 그러니까 한 5% 정도 할인한 가격, 시가 대비 할인해서 팔아줬다라는 겁니다. 이제 요 얘기를 들어가 볼게요. 깊이. 자, 일단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겠죠. 뭘 긍정적으로 평가하냐면요, 여러분. 하이브 입장에서 언젠가 SM을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 카카오 지분을 못 먹어. 그럼 뭐예요? 내가 경영에도 관여를 못해. 감나라 배나라도 못해. 그렇다고 2, 3에 한두 명 늦차고 싸움 걸어봤자 피곤하고 걸어서 거기 는들 뭔 소용이 있어. 싸우지 않을 건데. 경영권 빼오거나 막 항의하거나 이럴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하이브 입장에서 이걸 들고 있는 보유 이익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뭐 주식 올라가는 거 조금 평가액 올라간다? 팔지도 않을 건데 뭐. 잘 팔지도 못할 건데 뭐. 자, 들어보시죠. 하이브가 이 보유하는 것 자체의 매력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언젠가는 던진다. 언젠가는 던져요, 시장에다가.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오버행이라고 그래요. 이 물량이 나오면 언젠가는 주식이 풀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눌려요. 올라가다 말고 야 이 물량 뭐지? 야 이거 대량 이거 뭐야 이거 누가 오늘 저 시가 올랐다고 누가 이렇게 많이 던진 거야? 혹시 큰 손들 아니야? 하이브가 좀 종가 높다고 던졌나? 이게 늘 마음이 쓰이는 겁니다. 예. 확실하게 거대 지분을 들고 있는 자가 보유 이익이 별로 없는데 언젠가 던질 거라는 게 있다면 이거는 늘 존재하는 스트레스거리예요. 저 물량 언제 출해된대? 2년에 걸쳐서 뭐 던진대? 13만 원 넘으면 하이브가 물건 던질까? 시장에다 언제씩 팔까? 공시 나오나? 이러면서 늘 시장에서 긴장하고 있었는데 이제 뭐냐? 하이브의 오버행은 없어졌다. 그러니까 주가가 뜨면 뜨는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특별하게 출해 물량으로 눌릴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없어졌다. 긍정인가요? 긍정. 좋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죠. 또 하나. 엔터는 결국 어디서 큰 돈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국은 지금 문화 강국이 돼 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뭐 우리가 탑이죠. 그거를 꼭 우리가 지표로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는요. 우리가 미국 팝,
스타 마이클 잭슨부터 시작해서 오면 뭐 난리 났어요. 뭐 지나가는 뭐 이류 스타가 와도 뭐 난리가 났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 지경이었어요. 영국에 있는 뭐 밴드 이런 애들 한두 개 오잖아. 그러면 막 전성기 때도 아니고 막 60 넘은 사람들이 와도 막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랬어요. 예. 부러워했어. 그리고 일본의 그 잡지, 패션 잡지 보고 일본에 유행하는 거만 우리가 따라하기도만 하고 막 그것도 멋있는 줄 알았어. 그럼 막 몰래 일본 음악 막 들어가면서 막 이렇게. 그런데 지금 그냥 보자고요. 우리나라에서 문화를 소비하는 다양한 영역, 뭐 음악은 당연하지만 영화든 뭐든 하여간 이 엔터 영역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의 아주 특출난 아티스트를 아주 주체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건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사대의식을 느끼면서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동경하고 있는 소비 있어요? 거의 없죠. 없어요. 우리 드라마가 재밌고 그렇잖아요. 예, 우리 영화가 재밌고 우리 음악 듣고 우리 스타가 멋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우리가 우리 스스로 최강 문화 한국을 소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 문화를 아시아 최고,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현재 대중문화를 선도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소프트 파워는 강한데 그걸 계속 이끌어갈 돈은 적어. 왜? 내수가 적어요. 팔려봐야 뭐 어디서 팔려요. 얼마 안 돼. 스트리밍 받아봐야 뭐 어떻겠어요. 안 돼. 어디서 팔아? 미국에서 팔아야 돼요. 또 어디서 팔아? 일본에서 팔아야 돼요. 또 어디서 팔아야 돼? 중국에서 팔아야 돼. 이거 세계 시장이 터져야 엔터가 드디어 돈 폭탄을 맞게 됩니다. 산업적으로 강한 추동을 받습니다. 근데 그동안 어려웠던 게 뭐예요, 여러분? 중국 시장. 한한령. 야, 한국 거 하지 마. 사드부터 시작해서 이것들 안 되겠어, 이거. 하지 마! 이래가지고 중국 시장에서 사실상 우리는 접근이 안 됐다. 중국에 있는 그 엄청난 잠재적 고객들을 다 놓치고 사실상 있었다. 그런데 텐센트 중국이 SM을 샀다는 건 뭡니까? 얘네들이 그러면 야 지금 한한령이다. 한국이 조심해라. 한국과 지금 정치적으로 민감하니까 찍소리 하지 마. 이런 어떤 당국의 입장이 있었다면 살 수 있을까요? 못 사요. 못 사. 너 지금 공산당이 지금 지침을 내렸는데 애국운동에 지금 반대하는 거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집니다.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중국이 우리나라 엔터를 샀다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뭡니까? 한한령의 해제, 완화에 대한 배팅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SM 입장에서는 원래 SM이 4대 기획사 중에서 가장 중국에 공을 많이 들인 회사입니다. 그러면 중국 시장이 곧 열리면 대선 지나고 어떤 식으로든 모종의 한중 관계에 대한 어떤 돌파구가 생기면 한한령이 열리고 그럼 우리는 먼저 진출할 수 있다라는 등등등 해서 이거 예사롭지 않은 신호인가? 중국 시장에 대해서 드디어 머니마켓이 열리는 건가? 이렇게 볼 여지가 충분하다. 어쨌거나 직간접적으로 공산당의 눈치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는 거는 그럴만하다. 적어도 내버려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호재인가요? 호재. 요 두 개가 가장 강력한 호재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과거 사례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중국의 이 자본이 우리 시장에 미친 영향이 엄청납니다. 뭐냐? 한때 엔터가 막 어중이 떠중이 막 개나 소나 말이나 돼지나 막 닭이나 다 상장한다고 뛰쳐다니고 다 투자받는다고 뛰쳐다니고 웬만한 소형 기획사 뭐 배우 한두 명 갖고 있는 회사뿐만 아니라 막 어중이 떠중이까지 막 벤츠 타고 다니고 재벌 행세하고 다니고 그랬어요. 너 이렇게 잘하니? 제가 엔터에 관심이 많다니까요. 친구들도 많고. 어레인지도 중간에 좀 하고 막 아무튼 그렇습니다. 왜 그랬냐? 그 돈이 어디서 튀어나왔냐? 다 중국 돈이었어요. 실제 진짜 중국 머니도 있고 중국 머니가 들어온 간접적으로 세탁된 중국 머니도 있고 싱가포르나 이쪽을 중국을 통해서 거꾸로 올라온 중국 머니도 있고
어쨌거나 어마어마한 차이나머니가 우리나라 엔터 업계를 한때 휩쓸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유명한 드라마나 작품들은 다 중국 돈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다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막 드라마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 제작사 영향 때문에, 거기 들어간 돈 때문에 중국풍 사극 드라마 막 나온 거 기억 안 나세요, 여러분? 나오죠? 역사 왜곡한 거 기억나요? 안 나요? 나시잖아요. 예. 우리나라 사극인데 분명히 애들이 중국 옷을 입고 나오질 않나. 역사 왜곡을 해가지고 중국 만세 이런 느낌으로, 예? 예, 뭘 하질 않나. 그러니까 이게 K컬처의 본류, 소프트 파워가 거기서부터 꺾이기 시작한 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이게 시장이. 예. 그러다가 한한령 맞으니까 어떻게 될게요? 돈이 갑자기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반 침체에 들어가요. 그 돈이 올 줄 알고 세웠던 계획들, 예? 그 돈을 믿고 했던 그 수많은 투자들, 이런 것들이 물밀듯이 빠져나가니까 한 번에 산업이 동시에 폭삭 주저앉으면서, 예, 정말 썰물처럼 엔터 경기가 빠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즉, 이때 경험이 뭐냐면요, 여러분. 중국을 시장으로 삼아서 한국의 이 컬처의 본류는 꺼트리지 않고 이거를 저 시장에, 저기 있는 소비자와, 저기 있는 우리의 관객과, 우리 청중들과 함께 우리의 이 문화를 거꾸로 저쪽으로 전파하고 수출한다. 이 느낌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 역전돼서 중국 머니에 습격이 되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컨텐츠의 생산 본류까지도 침입이 되게 나면 엉망진창이 되더라. 컨텐츠 힘도 뺏기고 나중에 이 차이나 머니 지배당한 산업이 흔들거리고 회복 불가능한 사태가 일어났다. 이게 교훈이란 말이에요. 요 교훈을 잊지 말자고 지금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텐센트의 SM 투자를 필두로 조만간에 대선 이후에 어떤 식으로든 모종의 한중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면서 싸우자! 이런 얘기는 안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또다시 훈풍이 불 텐데 이번에 좀 영리하게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차이나 머니라고 해서 아무 돈이나 받지 말고, 예, 필요한 돈을 쓰고 상호 어느 정도 관계하면서, 예,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접근해 가자. 갖고 있는 SM 주식을 팔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엔터들이 앞으로 한한령 해제의 수혜를 같이 볼 수도 있겠다. 영리하게 미래를 준비하자. 특히 중국이 시장을 어느 정도 열어줄지가 아주 중요한데, 예, 단순히 콘서트라든지 이런 시장 정도, 연예인 몇 명 출연시켜주는 시장만 열어줄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 컨텐츠에 대해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거기까지 확실하게 선진화할 것인지, 요게 아주 중요한 쟁점이 깔려있거든요. 요거 아주 기분 좋게, 예, 지켜보자, 이런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영화배우 원빈님이 무려 15년 공백을 뚫고 아정당 광고를 찍으셨습니다. 와, CF가 무슨 영화인 줄 알았네요. 아정당이 인터넷 정수기로 유명하잖아요. 전화 한 통에 인터넷 TV 최대 48만원, 정수기 최대 30만원, 휴대폰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까지. 여러분, 약정 끝나는 3년마다 갈아타야 꼬박꼬박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정한 지원금이니까 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모든 걸 설치 당일에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신용카드에서 현금 캐시백을 최대 20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카드값도 많이 나오는데 이왕 쓸 거 현금 지원 받고 쓰면 좋잖아요. 신청도 아정당 홈페이지에서 1분이면 끝납니다. 너무 편하겠죠? 아정당이 정말 좋은 게 전국 가입자 수 1위이기 때문에 가입수당이 제일 많아서 다른 데보다 혜택이 적으면요, 차액의 120%를 보상하는 제도까지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도 됩니다. 홈서비스 전문 기업인 아정당 이사 청소로도 유명하죠.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하는 보장 이사도 있습니다. 인터넷 정수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아정당. 오늘 뭐 하이브 얘기 나온 김에 한번 두들겨 패봅니다. 하이브 얘기합니다. 예, 자,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 지금 거창해요. 지금 혐의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금감원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보도입니다. 뭔 일인데, 뭔 일이야? 요거를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하이브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당연히 비상장이죠. 당연히 비상장입니다.
BTS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해도 비상장이었어요. 근데 지금 하이브 얼마입니까? 날라나지죠? 예. 사실상 우리나라 엔터 1등 아닙니까? 사실상. 예. 그리고 지금 주가 얼마야? 한 27, 8만 원 하려나? 예. 그 정도 됩니다. 피디님 얼마야 지금 주가? 하이브. 27만 원 하려나? 27만, 예. 27만 원 언저리입니다, 지금. 예. 이 정도 되는 회사가 됐어요. 근데 뭐, 이 하이브를, 비상장이었던 하이브를 상장하는 과정에서 뭔가 있었다라는 게 오늘의 논의의 핵심입니다. 이미 아시는 분 계시지만 제가 쉽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처음에 하이브를 딱 만들었어요. BTS 키우고 막 월드로 뻗어나가고 하는데 돈 많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투자 받습니다. 받아요. 그래가지고 예, 많은 투자자분들한테 손을 벌려서 회사를 키우고 그 돈으로 예, BTS도 성장시키고 아무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돈 많은 개인이라서 한가해서 투자해 준 게 아니잖아요. 자기네들도 펀드가 있고 자기네들의 또 투자자나 주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지. 이봐, 방시혁 의장, 내가 투자한 거 있잖아. 뭐 500억 있잖아. 그거 내가 이제 내 펀드에 만기가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상환을 해야 돼. 나도 물어보는 거야. 부담 갖지 말고 들어. 상장할 거야, 안 할 거야? 상장하면 뻥튀기 되니까 나도 그 상장 이익으로 돈 만지고 내 투자자들한테도 만기 연장하고 또 더 많은 수익을 돌려줄 수 있으니까 기다릴 거고, 만약에 상장 어렵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투자금 회수해야지. 나도 뭐 큰 돈 안 됐어도 이렇게 회수해가지고 나도 뭐 펀드 이제 나 환매다 하고 마무리해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들어봐. 어떻게 할 거야? 요렇게들 물어들 봅니다. 요때 방시혁 의장이 요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장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BTS밖에 없잖아요. 요거 딸랑 요거 하나 가지고 상장 이익이 계산기 두드려 봤더니 이거 가지고는 뭐 목표가도 안 나오고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아직은 상장하기엔 좀 무리입니다. 당분간 상장 계획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방 의장 믿었더니 그게 뭐야? 알았어, 상장 안 한다는 거잖아. 지금 어렵다는 거잖아. 알았어, 그럼 뭐 어떻게 해? 나도 뭐 펀드 해산하고 상환해야지 뭐. 그나저나 자기한테 투자했던 이 투자금 받은 이 주식 이거 골치 아프네. 이거 상장해야 이거 시장에다가 냅다가 뻥튀기해서 팔고 막 떡상 따상 나갈 때 팔고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어떡하냐 이거 비상장 회사 주식을 이거. 답답하네 방 회장. 요렇게 답답해하던 찰나에 슬쩍 가서 얘기합니다. 펀드 상환도 하셔야 되고 투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상환 스케줄이 막혀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상환 하셔야 되고 바쁘시니까 저희 그쪽에다가 주식을 파세요. 에? 그러면 뭐 거기 판 사람들한테 매매 대금 들어온 걸로 펀드 상환하시고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 그럼 어딘데 그런 걔네들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온 펀드들이 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모르겠어요. 이름 썼다가 또 괜히 소송받을 것 같아. 우린 그 금액이 아닌데 이럴 것 같아서. 아무튼 S로 시작하는 펀드, 예, A로 시작하는 펀드. A는 펀드가 1호도 있고 2호도 있고 그래요. 아무튼 이런 펀드들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넘기시면 되잖아요. 깔끔하게 회수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 그래 고마워. 뭐 퇴로까지 알려주고 그동안 즐거웠어. 우리 인연 여기까지인가 봐. 안녕.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떡하니 하이브가 상장을 해버렸어. 그래서 아까 그 초기 투자자들한테 주식을 비교적 싼 가격에 사서 어마어마한 하이브 지분을 확보했던 펀드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대박이 났어. 예. 만약에 하이브가 상장할 계획이라고 했었다면 그 기존 투자자들이 그 새로운 펀드들에게
자기 주식을 양도했을까요? 안 했겠죠. 갖고 버텼겠지. 어느 바보가 주식을 던집니까? 근데 그 회사는 상장 안 할 거라는 그 말을 철떡같이 믿고 지분을 사실상 지금 지나고 나서 보면 사실상 헐값에 매각했다. 그리고 그 기존 주주들로부터 사실상 헐값에 지분을 양수받은 펀드들은 상장하고 나서 어마어마한 잭팟이 터졌는데 문제는 뭐냐? 새롭게 그 주식을 양수받은 펀드들이 방시혁과 계약이 있었으니 이겁니다. 야, 내가 말이야 기존 주주들이 지금 이거 못 팔아서 난리거든. 그러니까 네가 이거 사라. 내가 이렇게 다 이렇게 중간에서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말도 전해주고 하잖아. 나 노력하잖아. 이거 값 쳐줘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상장을 하면은 그 새로운 펀드들 얘기하는 겁니다. 상장하면 니네도 이득 엄청 버는 거다잉. 그러면 상장 이익의 몇 퍼센트냐 이게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피디님 몇 프로예요? 매각 차액의 30%. 30%는 나한테 줘. 왜? 니네 그거 나 때문에 돈 번 거야. 나 아니었어 봐. 주식을 살래도 살 수가 없다니까. 기존에 있는 주주들이 주식을 안 파는데 어떻게 사냐. 주식을 구해와서 너의 포켓에 넣어준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성과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에 상장에서 매각 차익 나오면 그거의 30%는 나한테 내놔 라고 했다는 겁니다. 대충 흐름이 이해가 되시죠? 기존 주주들에게는 상장 안 할 것처럼 해서 팔게 만들고 새롭게 만든 펀드한테는 그래서 그 주식을 싸게 받도록 거간을 해주고 그래서 그 펀드들한테는 나중에 너네가 상장해서 뻥튀기 되면 나한테 30% 내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방시혁 의장이 받은 30%에 해당하는 차익, 수수료, 뭐 성과보수 뭐라고 해도 좋아요. 그게 얼마냐? 4천억. 4천억 됐으네. 4천억을 인마의 포켓에 넣었다 이거지. 방시혁 의장이. 계속 찜찜합니다, 여러분. 그 찜찜한 기분. 그게 바로 이 사건의 본질이에요. 그게 본질입니다. 뭐냐? 아니 방시혁은 왜 그랬을까? 자, 첫 번째. 방시혁은 하이브의 대주주입니다. 대주주는 자기 물량이 상장되고 나면 특정 기간까지는 물건을 못 팔아요. 이른바 보호예수라고 합니다. 묶여요. 그렇잖아요. 상장하고 막 대주주가 뻥튀기 할 때 막 팔아봐. 그 회사 믿고 장밋빛 전망을 믿고 들어온 투자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니네들은 팔지 마. 끝까지 책임져라. 이렇게 딱 묶어놓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시혁은 주식을 못 파는 게 정상이에요. 즉 상장 이익을 보유할 수는 있되 그걸 실현시켜서 돈으로 만지기는 어려워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합리적이죠. 자, 그런데 이거 뭐야? 대주주지만 자기 지분을 매각해서 이익을 받은 건 아니지만 이거 뭐예요? 결국 나랑 관계 있는 펀드가 A, B, C, D가 있다면 얘네들은 팔 수 있잖아. 근데 얘네들이 팔아서 이익을 내가 먹으면 이게 뭐예요? 대주주가 결국 매각 차익을 간접적으로 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뭐야? 대주주 매각을 막도록 하기 위한 보호예수 이 제도를 탈법적으로 피해가지고 매각 이익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찜찜한 사건입니다. 즉 대주주가 상장 초기에 매각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간접적으로 매각 차익을 본 아주 부도덕한 사건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변명은 이렇게 합니다. 아니요, 내가 언제? 나는 그렇게 부도덕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펀드들에게 나는 거꾸로 리스크도 지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상장이 안 됐다. 그럼 그 사람들도 또 기존 투자자들에게 샀을 때 기존 투자자들은 상환하고 나가야 되는 압박이 너무 심하니까 내가 이게 투자자들에게 그렇잖아요. 은혜를 진 사람인데 당연히 새로운 투자자라고 이렇게 롤오버 시켜주고 바꿔주는 게 이게 회사의 도리니까 그냥 이렇게 해드린 겁니다. 그럼 새로운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야, 상장 안 될 거 뻔히 하는 회사를 내가 왜 사야 되냐? 이럴까봐 내가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막까지 상장 안 되면 내가 그거 사드릴게 라고 하면서 본인이 오히려
상장 실패 시 떠안아야 될 부담이 있는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성장을 한다면 그러면 그건 내가 당신 투자 잘 시킨 거니까 나 수익률 줘. 요렇게 더하기 빼기. 이쪽으로 잘 됐을 때 수익이 있지만 안 됐을 때 리스크까지 같이 지고 있는 계약을 내가 이렇게 한 거지. 내가 일방적으로 차익을 슬쩍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공정하게 본다면 나는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는 계약입니다. 요러고 디펜스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복잡 미묘한 핑계와 이 탈법 사이를 왔다 갔다 현재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작년에 10월인가 11월 달에 아마 1차적으로 한경 단독 보도로 불거졌었는데 그 사이에 조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 찜찜하긴 한데 하이브의 핑계가 방시혁의 핑계가 뭐 맞는 측면도 있는 거 같는 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건 뭐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약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는데 오늘 다시 떠오른 이유는 뭐냐? 전체적으로 보면 상장을 안 한다라고 처음부터 얘기하면서 구주를 다른 쪽으로 이전하도록 만든 거 아니냐 이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 당시에 상장 안 할 것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확실했어야 돼요. 아무 계획이 없었어야 돼. 그래야 그때 싼 값에 주식 넘긴 사람들한테 결백한 겁니다. 진짜 상장 안 합니다. 그러면 펀드 환매하시겠어요? 그럼 제가 어디 인수받을 사람 찾아드려요? 이렇게 양심적으로 한 거냐? 아니면 새로운 펀드는 뻥튀기해서 상장하면 내가 수수료를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 계약을 예를 들어서 염두에 놓고 이쪽에 있는 주식을 이쪽으로 옮겨야지. 왜냐면 이전에 있는 사람들이 상장하면은 나한테 큰 돈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투자한 사람만 돈이 되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옮기면서 내가 여기서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앞선 사람에게는 상장 안 하는 게 아니고 안 할 것처럼 얘기한 거짓말이냐 아니냐 요게 이제 또 중요한 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 사건이 살짝 수면 아래로 내려갔는데 짠 하고 지금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이유가 뭐냐? 그때 네가 상장 안 한다고 말했을 때 적어도 그 당시에 너의 양심과 그 당시의 현실은 진짜 상장 안 할 거였어. 그러면 내가 이해할 게였는데 여기에서 지금 모종의 모순된 증거가 나왔다는 게 보도의 핵심입니다. 뭐냐? 나중에 말이죠. 상장을 하게 되면 나중에 언젠가 상장을 이제 진짜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장하는 날이 D-Day라면 D-Day 열흘 전에 뭘 해야 되고 D-Day 한 달 전에 뭘 해야 되고 이렇게 타임테이블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 짠 하고 오늘 상장하는 날 그 상장을 위해서 쭉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절차 중에 하나가 뭐냐? 지정감사인입니다. 우리 회사가 회계적으로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상장에 가능한 현재 상황인지를 제대로 회계평가 가치평가 해줘서 그 사람한테 의견을 받아야 돼. 그게 있어야 상장 절차가 중간에 플레이가 됩니다. 지정감사인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튼 그런데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거래소가 인정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제대로 된 회계법인 얘네들한테 상장에 관한 지정감사를 지정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러면 잘 들어보시죠. 그러면 만약에 그 시절에 정말로 상장할 생각이 아예 없었다면 상장과 관계된 아무런 조치나 내부적 준비가 없었어야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냐? 너 기존 주주에게 상장 안 한다고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투자자에게 상장 안 됩니다라고 말할 때 그때 지정감사 관련한 절차를 밟고 있었더라. 신청했더라. 이거는 뭐야? 이거는 이율배반이지. 한쪽으로는 야 우리 상장 가능한가? 감사인 불러다가 우리 한번 절차 한번 태워볼까? 이런 스텝을 한 장 밟으면서 이쪽 기존 주주에게는 상장 안 합니다. 주식 넘기시려면 넘기셔. 내가 다 알아봐 줄게. 이렇게 양쪽으로 다른 얘기를 했다면 이거는 사기적 거래지. 이거는 사기적 거래야. 이거는 앞사람 주식을 이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거짓 정보를 준 거야. 그리고 그 주식을 맡은 사람은 뭐야? 알고 봤더니 펀드들이라고? 그 펀드에는 보니까 다 네 측근들이 들어가 있대. 네가 키운 이사 누구. 결국 뭐야? 너는 이쪽과 정보 내통이 가능했던 펀드들 아니야 또?
그러니까 뭐야? 이쪽에다가는 상장 만약에 하게 되면 나 수수료 빼. 이렇게 지금 뭔가 세팅을 맞춰놓고 기존 주주들에게는 지분을 옮겨가기 위해서 상장 안 합니다라고 거짓말 쳐놓고 알고 봤더니 상장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면 이 행동이 완전 이건 모순적이야. 그래서 이거는 소위 말하는 부정 거래, 사기적 부정 거래라는 거다. 포인트의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안 돼. 우리 상장 못 해요. 힘듭니다. 죄송합니다. I'm sorry 할 때 그때 진짜로 상장과 관련된 다른 행동을 하고 있었느냐. 요게 핵심인데 요거에 해당하는 일단의 증거가 나왔다는 게 보도의 핵심이에요. 이해하셨죠? 왜 다시 이게 불거졌는지. 그때 투자자들에게 안 됩니다라고 할 때 지정감사제도 IPO를 염두에 둔 상장 지정감사 절차를 신청했거나 알아봤거나 아무튼 뭔가를 하고 있었다는 게 지금 나왔다는 겁니다. 보도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좀 더 다른 절차가 진행돼서 사실이 어느 정도 확정된다면 이거는 큰 범죄입니다. 이거는 큰 범죄예요. 이거는 지금 금액이 너무 커요.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자본시장법에 따르면은 이런 어떤 사기적 거래나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 50억이 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요. 범죄 커요. 이게 50억이 이게 지금 4천억이 넘는 거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거래입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사이즈가 굉장히 큰 사건이고 아주 중요한 증거의 일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보통 문제 아니다. 라는 측면에서 여러분께 한번 쉽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죠? 오늘은 금리 얘기 그리고 하이브 얘기 집중적으로 해 드렸습니다.